연일되는 북한의 도발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북한의 비난으로 다시 화제가 된 한국 무기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강대강 맞불 작전으로 나간다고 하였는데요. 반면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에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한국 측이 특사 제안을 담은 통지문을 발송한 데에 뻔한 실수가 엿보이는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며 특사 파견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하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신용만 하지 말고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모습인데요.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서 비롯된 이딴 대남 비난에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그 정도가 문 대통령을 모독하는 행태까지 이르자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꾸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며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날 국방부에서도 긴급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여 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하는 조치로서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의 변화로도 옮겨져 앞으로 계속될 것을 예정하였습니다. 북한은 17일 철수하였던 비무장지대에서 다시 진출하여 전선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복구와 전반적 전선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한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의 군 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상 부근에 포병부대 배치와 포사격 등을 경고함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에 맞서 현재 우리나라도 북한의 혹시 모를 기습적인 무력 도발에 대비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위협과는 달리 사실상 남과 북은 군전력만 놓고 본다면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질과 양 모두 상대가 안되며 육해 공군 모든 부분에서 한국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큰소리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북한이 가진 전세를 뒤엎을 수 있는 비대칭 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을 무위로 보낼 수 있는 비대칭 전략 무기인 핵미사일이 바로 그것인데요.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오직 믿는 구석은 핵과 지도부 은신처인 지하벙커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핵 억제력을 가진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며 또한 북한 지도부들의 은신처가 될 지하벙커를 요격할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 연구하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발행과는 반대로 그것이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북한 김정은을 공포에 밀어넣을 무기괴물이라 불리는 한국의 탄도미사일인 현무포입니다. 현무포는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괴물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800km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높은 운동에너지를 구현해 적의 지하시설을 보다 확실하게 파괴하기 위해 비행속도와 탄두 중량을 갖고 있습니다. 현무포는 마하 10의 속도와 탄두 중량 2톤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을 지녔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미사일은 지난 3월 중순 안흥 시험장에서 첫 시험 발사되면서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탄두 중량 2톤은 기존 현무2 비의 2배 수준이며 종말 돌입 속도는 마하 10이라는 속도로 기존 미사일의 2배 이상입니다. 중량과 속도가 각각 2배 증가했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과 같다는 산출 공식을 적용하면 이 미사일은 기존 현무2비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무포는 외기권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올라간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위력은 전술핵 수준인 TNT 1킬로톤 정도라고 군사 관계자들은 밝혔는데요. 현무포의 탄두부 하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웠습니다.
탄두를 보다 무겁게 해서 운동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현무퍼는 탄두 자체의 위력도 위력이지만 운석이 지 표면에 충돌했을 때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충격파를 만들어 파괴 효과를 얻듯이 이 미사일 역시 가공할 충격력과 파괴력을 발휘하는데요. 과거 미국에서는 마하 0.9 속도의 탄두 중량 450kg인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 성능을 갖는다고 평가했었습니다. 여기서 전술 핵무기란 GPS가 개발되기 이전에 정확도가 낮은 탄도미사일 시대의 전술 핵무기를 말합니다. 파괴력이 낮은 미사일이지만 전술 핵 미사일을 비유했던 이유는 GPS의 개발로 토마호크 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져 쪽집게 스마트 공습이 가능해지자 예전에 부정확한 전술 핵미사일만이 파괴할 수 있었던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을 토마호크로 파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한편 일부 언론의 오보로 인해서 한국이 개발한 현무퍼가 전술 핵무기급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술핵의 위력은 10에서 수십 킬로톤 정도이며 현무퍼의 탄두가 2에서 4톤이므로 전술핵의 0.1% 화력밖에 못 내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화력으로 그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었으면 다른 핵보유 국가들이 굳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벙커버스터는 GBU-28과 GBU-57입니다. GBU-28 벙커버스터는 중량 2.2톤, 탄도 중량 286kg, 5000푸사이 강화 콘크리트 6m를 관통하거나 지표면 30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벙커버스터인 GBU-57은 중량 14톤, 탄두 중량 2.4톤, 5000푸사이 강화 콘크리트 60m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탄두 중량 2톤인 현무퍼 미사일이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이나 GBU-57보다 2배에서 3배의 파괴력과 지화 관통력을 가질 수 있어서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심히 과장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자료에 따르면 GBU-57의 3배 관통력이라고 평가하므로 이론상 5000푸사이 강화 콘크리트 180m 관통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5000푸사이나 되는 강화 콘크리트 벽을 180m 두께로 만드는 나라도 없겠지만 그걸 뚫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비정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현무퍼는 GBU-57보다는 가볍지만 낙하 속도가 마하 8인 관계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한다면 이론상으로는 현무퍼 운동 에너지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GBU-57보다는 더 관통력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 당국에서는 이 미사일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가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파괴력이라고 하면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으로 언론이 보도한 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한국이 개발한 현무퍼는 현존하는 최고의 벙커버스터는 맞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들어야 할 소식은 현무의 개발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 유사사태 시 동맹국으로 참전하게 될 미국에서 지난 6월 10일 김정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B-61 모두 12 전술핵 무기의 장착 운용 시점을 완료한 것인데요. 이 폭탄은 김정은의 지하벙커와 북한 지하 핵시설만 골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미국의 에어포스 매거진은 지난 8일 국립 샌디아 연구소가 F-15E 스트라이트 이글과 B-61 모드 12 전술핵 무기의 호환성 시험을 완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호환성 시험이란 전투기가 폭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인데요. 시험은 지난 3월 9일부터 나흘 동안 6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F-15E 전투기는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B-61 모드 12를 장착한 뒤 출격하여 160마일 떨어진 샌디아 연구소의 토노파 시험장에 도착해 25,000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는 고고도 투하 시험으로 폭탄은 55초 후에 목표에 명중하였습니다. 또 다른 시험으로는 1000피트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여 35초 만에 목표에 명중하여 적어도 투하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시험에서 F-15E에 B-61 모드 12를 장착해 운용하는데 성능과 안정성 등 모든 요건을 만족했으며 성공적으로 작동했고 B-2 스텔스 폭격기와 F-16 CD 전투기, F-35 스텔스 전투기에서도 B-61 12 모드를 장착해 운용하는 시험을 할 예정이라며 샌디아 연구소의 폭탄 개발 전문가의 말을 빌렸습니다. B-61 12 모드는 1968년 실전 배치한 B-61 전술핵 폭탄의 12번째 개발 모드인데요. 0번 모드부터 12번 모드까지 있는데 그 전 단계인 11번 모드가 바로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핵 벙커버스터입니다.
핵공격 대피소로 알려진 평양 지하철이 평균 100에서 150m 지하에 있습니다. 북한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의 전쟁 지휘소인 철봉각은 이보다 수십 미터 깊은 지하에 있는데요. 사실 11번째 모드로도 이 정도는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훨씬 뛰어난 12번째 모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비밀 핵시설인 지하 만리장성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지하 벙커까지 모두 손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하여 남한에 대한 도발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국가에 언제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테러 국가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한국은 이 사건을 전화위복 삼아 한국 전술핵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비해 앞서는 전력에는 바로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탄도탄으로 이는 한국의 가장 큰 위협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에게는 최대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 마양도에 위치한 마양도 해군기지에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2척 건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핵추진 잠수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핵잠수함을 위해 이미 지난 2008년 러시아로부터 노후한 3,000톤급 잠수함을 넘겨받았으며 리모델링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3,000톤급 핵잠수함을 만든다면 북한은 위력적이면서 매우 작은 미사일과 원자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잠수함에서 SLBM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SLBM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야 하며 전술핵 도입을 미국에게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한국 내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이 반드시 전술핵을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한 도발에는 강한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잠수함 건조 선진국으로서 현재도 상부의 결단만 내려오면 2년 안에 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입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에 대한 원자로 기술과 잠수함 건조 기술을 모두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김시한 글로벌 원자력 전략연구소장의 말에 따르면 원자력 연구소는 2004년 핵잠 원자로 기본 설계를 모두 마쳤으며 정부가 결심하면 2년 안에 원자로를 제작해 잠수함에 장착할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에 따르면 2004년 핵잠 원자로의 기본 설계를 마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중소형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를 앞둔 상태에서 사업단 해체로 핵잠 개발이 중지됐다는 것인데요. 핵잠 기술 수준과 관련해 우리는 현재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이며 소형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원자력 기술 자립을 달성하였으며 원자로 기술과 잠수함 건조 능력은 다 갖춘 만큼 국가적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군 잠수함 사령부는 창설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잠수함 30년 운행 무사고 달성 사실을 알렸습니다. 잠수함 사령부가 세운 30년 무사고 기록은 280만 마일 안전 항해로 세계적으로 놓고 보아도 엄청난 대기록입니다. 이는 지구를 130바퀴 항해한 거리와 같습니다.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잠수함 최강국인 미국도 디젤 잠수함은 한국에 가서 물어보라고 한다며 림팩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게 우리나라 잠수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잠수함 사령부 창설 초기부터 잠수함 사령부에 뛰어난 인력을 배치해왔는데요. 잠수함 사령부 인원들은 우리 해군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쓰는 과정에서 함정 건조국인 독일조차 찾아내지 못한 결함을 발견할 정도로 발군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심지어 이제 잠수함 사령부는 디젤 잠수함 운영 경험을 타국에 전수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잠수함 사령부는 2013년부터 국제 잠수함 과정 교육을 개설해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터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0개국에서 현재 교육을 받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잠수함 전력으로는 디젤 잠수함인 장보고급 9척, 손원일급 9척, 도산안창호급 1척을 갖고 있지만 핵잠수함은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비대칭 무기로서 강력한 무기이긴 하지만 디젤 잠수함으로는 전쟁 억지력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은 북한과의 갈등에서 언제든지 무력 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에 더욱 강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한국의 군사력을 더욱 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북한 도발에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